자, 이번 시간부터 법제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제론 문제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법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제론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이런 지문들을 좀 위주로 공부를 좀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오는 것들까지는 이게 좀 잘 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나오고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판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총론인데요.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는 많이 나오면 한 2문제 정도, 뭐 정말 많이 나왔다 그러면 3문제 정도 나올 것이고요. 뭐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1문제 정도 나올 것입니다. 자, 법의 기초인데 법은 사회 규범이다. 그렇죠.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겠죠. 사회 규범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법은 문화 규범이다. 그렇죠. 문화가 형성돼서 이제는 문화 규범이다. 상대적 규범인 동시에 절대적 규범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 따라 어떤 상황이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신미약이다. 뭐 정신질환이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이제 똑같은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이게 되고요.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없어지진 않겠죠. 그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규범이다. 자, 법은 행위 규범이고요. 강제성을 띤 규범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서의 법적 정당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한 목적성의 공공복지, 법적 안정성으로 해서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 법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 우리 고등법원, 대등법원, 대법원, 아니면 이제 가정법원 이런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법원이 있고요. 이 법원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문법과 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종이에 적힌 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이에 법을 적어놨어요. 야, 이런 거 지켜라. 이런 거 지켜라. 이런 거를 지켜 종이에 적어놓습니다. 야, 봤냐? 이런 거 지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문이에요. 자, 반대로 불문은 종이에 안 적혔어요. 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 불문입니다. 그래서 적히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문입니다. 자, 우리 성문법이 종이에 적힌 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문법 안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국회의원이 모여서 만드는 법인데요. 그것을 뭐예요? 법률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법률,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지죠.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행령까지 이제 명령까지는 법률 명령, 법원 이런 것들은요. 이 전국구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라는 게 있는데 이 자치법규는 그 지방 안에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만 효력을 받고 있는 것이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조례와 규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국제법규 아니면 국제조약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법이 있다. 그래서 조약이 있고요. 국제조약, 국제법규가 있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문법이에요. 그래서 성문법으로 인해서 요 내용들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법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제 헌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이 헌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법이 된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명령을 만들고 자치법규 이런 거 다 만들 때 헌법을 벗어나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는 헌법 34조에 의거해서 대부분 만들어지게 되고요. 물론 헌법 34조뿐만 아니라 헌법 30조에서 39조 요 사이에 있는 법들이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고 헌법 10조 같은 건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이런 법들이 있어서요. 그 헌법에 의거해서 밑에 세부 법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이 이제 가장 상위법이고요. 헌법을 지키지 않고 만든 모든 법들은요,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고 설정된 법들은요, 위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 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법률이 있습니다. 자,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법률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에요. 자, 두 명이라고 두 분류인데, 자, 국회의원하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홍길동 국회의원 외 몇 명,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해서 국회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이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 법률을 만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한테 갑니다. 대통령한테 가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를 통과시킬 거냐, 통과시키지 않을 거냐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뭐 하냐? 서명 공포해야 돼요. 법률이 만들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법률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서명하고 공포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이제 보통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근데 법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시행되겠다라는 그 기간들이 들어가요. 보통 요새는 1년간의 그 유예 기간을 좀 둡니다. 그래서 제정은 2022년에 하고 실행은 2023년에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포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공포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제의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 야,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수정해서 갖고 와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의를 할 때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바꿔와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요. 자, 이게 제의를 할 수 있어요. 제의를. 야, 이거 좀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다시 국회로 되돌려 버릴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제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국회에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되거나 제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의를 할 때는 어떤 거 수정해라라고 해서 제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이 법률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의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제의나 공포 이제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 공포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보통 15일이에요.
서명을 해서 공포하거나 제의할 수 있는 일은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제의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 공포도 하지 않고 뭐 공포를 하면은 이제 법이 만들어져. 공포도 하지 않고 제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15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냥 법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도 그 법률안은 확정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성이나 반대 이렇게 하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안에 공포하든지 제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를 했잖아요. 이 공포를 한 이후 20일이 지나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뭐요? 법이 실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20일에 하면 너무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일에 실행이 되지만 우리 보통 뭐예요? 법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부터 뭐 지금까지는 궤도 기간이다. 뭔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공포 후에 이제 시행이 되긴 하지만 거의 유예 기간들을 좀 두고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이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좀 두게 있죠. 그래서 제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의권도요, 1회입니다. 1회. 1회 제의권이 있고 1회가 지나고 나면은 제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제의하는 것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자,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행령의 이 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국회를 거치지 않아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명령이라고도 얘기해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제 표현하기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대통령령이다, 부령이다, 총리령이다. 이제 우리 보는 그래서 법에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게 뭐야? 대통령령.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대한 내용들이 많이 사회복지법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죠. 이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시행규칙은 우리 총리령, 장관령을 의미합니다. 장관의 명령들을 의미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다. 그래서 우리 법을 보게 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게 돼요. 부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시행규칙을 부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부죠. 보건복지 부령, 뭔지 총리령, 뭔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장관, 대통령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바라는 거고요. 행정명령, 뭐 행정규칙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총리령도 총리가 이야기한 거죠. 총리가 이야기해서 총리령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자, 부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장관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뭐 이제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보건복지부령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성가족부령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명령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명령은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위반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헌법, 법률, 명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요 전국구법입니다. 중앙정부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국에 해당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전국법이다라고 하면 자치법규는 지방법입니다. 지방법. 자치법규는 지역법이라고 할까요? 지역별, 지역에 있는 법. 그래서 서울시 이제 서울시 자치법규라고 하면은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 할까요? 뭐 극단적인 것을 할까요? 자, 우리 마스크를 지금 막 우리 쓰고 다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야외에서도 근데 벗으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간혹 이제 뭐 담배를 피신다든가
뭐 아니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벗는 건 좀 봤는데 이게 다 벗고 계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마스크를 쓰고 아직도 쓰고 계신데 뭐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이렇게 얘기를 그냥 서울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뭔가 땡땡시 어떠한 특정 시에서 얘기해요. 우리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돼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시 동그라미 시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모시에 갔더니 거기서 마스크를 벗으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스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취법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조례는 시의회,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 시군구 또는 시도는 시의회, 도의회가 될 수 있겠죠.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영등포 구의회, 뭐 동작구의회, 노량 동작구의회 뭐 이런 것들처럼 구의회 이런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조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시군구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명령이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례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자,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의 하위 법칙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이 조례고요. 조례가 그 규칙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조례를 벗어나고 만든 규칙은 뭐라고 할까요?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법령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요 마찬가지로 자치법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지역법. 자, 마찬가지예요. 위반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위반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있죠. 이거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죠. 법률을 위반할 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치법규 이제 시의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걸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요. 규칙 같은 경우는 명령이나 조례가 위반하는 법이 안에서 그 할 수 있는데요. 누가 하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하는 명령들이 이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요? 조례를 이렇게 위반하면 안 돼요. 자,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 규칙이다. 그러니까 규칙보다는 조례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서울의 땡땡구가 어떤 좋은 정책을 해요. 이 정책을 딱 하는데 서울시에서 딱 봤더니 야, 이거 하지 마.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땡땡시에서 어떤 시에서 이제 청년 뭐 급여 뭐 이런 것들을 했다가 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그 정책이 없어지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상위법에서 위에서 이야기한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쉽게 되면 국제조약은 뭐냐? 국제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조약은 자, A 나라와 B 나라가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약입니다. 야, 우리 무역할 때 니네는 우리 이렇게 세율 얼마 해줘라. 우리 니네 세율 얼마 해줄게. 둘이 약속해버리는 것이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나라 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A 나라와 B 나라가 약속했으니 둘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C 나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약은 약속한 그 당사국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조약이고요. 자, 법규가 있습니다. 국제법규는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거 할까요? 우리 해양법에 보면, 국제해양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배타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타수역.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배타수역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나라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요에 있는 나라에 이 배타수역이 있어서 이만큼까지는 이 나라 거라는 거죠. 이 거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있어서 뭐예요? 요 안에서는 이 A 나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A 나라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B라는 나라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A와 B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법으로 이제 정해져 법규로 국제법규로 만들어 놓고 해양법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하는 것들처럼 베타 수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모든 나라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 국제 법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 의해 그 규범성이 인정된 것 같은 국제관습법을 포함하는 것이 이 국제법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국제조약 같은 경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약속을 했었죠. 뭐 이게 잘못됐네 라고 하면은 둘이 이제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국제조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문이에요. 성문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불문이에요. 불문은 종이에 적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종이에 적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법들이 오래되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사회복지에서. 자, 사회복지에서 가장 먼저 만든 아동복리법이죠. 1961년, 지금의 현재 아동복지법의 전신이 아동복리법이 6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사회복지법들이 확 늘어났죠. 근데 아직까지도 법들이 많이 부실해요. 부실하다 보니까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법들도 그리고 만들어진 법이 있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 불문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불문을 볼 때는 자, 관습법이 있고요. 자, 판례법이 있고요. 조리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습이다라고 얘기한 우리 관습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우리가 지켜 내려왔던 법들을 의미하는 것이 관습이죠.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할게요. 자, 폭행죄가 있어요. 폭행죄. 폭력을 향해서 폭행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요? 법률로 가겠죠. 법률로 가서 성문에서 법률에 의해서 법을 내두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폭력죄가 없었을 때라고 볼게요. 폭력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폭력을 A가 B를 때렸어요. 그리고 C가 D를 때렸어요. 그런데 A랑 C는 모두 초범입니다. 그래서 A는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뭐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집행유예거든요. 집행유예 제도가 좀 싫긴 한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C는 징역 1년이 징역이 나와봅니다. 자, 징역 2년이 딱 나와버려요. 야, 같은 초범이고 같은 뭐 폭력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라고 한다면 자, A는 모르는 사람을 때린 거고요. C는 부모님을 때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효에 대한 이런 관습이에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그런 관습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관습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사실상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어디 자기 부모를 나를 낳아주고 어디 그걸 네가 한다 이런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공분을 사는 거죠. 아니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이제 하면서 사회가 막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의 관한 그 문화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법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습법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우리나라의 관습법은요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 1조에 보면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이렇게 만드는데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 만들어봤자 그래봐야 70년밖에 안 됐는데요. 50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봐야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개정되고 계속 그러는 이유들이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법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법률이 없네. 야, 명령. 법률이 없으니 명령. 자취법규 이게 탁도 없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뭐 한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이제 민사회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봐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관습들, 지키고 있었던 예전부터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관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데 만약에 봤는데 그게 없어. 그럴 때는 뭐래요? 조례를 봐라. 조리로 보겠다라고 이제 이 민법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관습처럼 네가 계속 이뤄졌던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관습법이다라고 하면요. 자,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요. 어디? 대법원 판례만 인정됩니다. 고등법원, 얄짤 없어요. 고등법원, 가정법원, 이게 판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래서 제가 변호사 이제, 이제 그 변호사고시 합격하고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 볼 때도 내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사법고시 보고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좋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는 변호사가 뭐라 했냐면, 아니, 공부 계속 하는데, 야, 공부는 끝이 없어.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냐 했더니 판례법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이제는 로스쿨이니까 로스쿨 이제 그 졸업하고 변호사고시 합격해서 이제 변호사들도 판례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판례법을 왜 공부해야 되냐? 했더니 판례법을 알아야, 판례에 대해서 알아야 이 수입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에 따라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질 수밖에 없는데 지는데 최대한 적게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뭐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생각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거에 의해서 의해지는 거예요. 판례법. 예전에 판례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판례가 징역 1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징역 1년은 유사하게 이제 징역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법을 정말 많이 공부해야지만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법을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그 판례법은 대법원의 판례만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만 인정돼서 이 대법원의 판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행정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에 법원에 이제 인정되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봤는데, 어떤 행위를 봤는데, 자, 성문법에 없었어요. 법률에 없어서 관습법을 봤더니 없네. 자, 관습법도 없으니까 판례법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기존에 무언가를 한 적이 없는 처음이 이러는 거죠. 처음. 자, 그럴 땐 뭐 하랬어요? 조리로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게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참여재판들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재판들을 하잖아요. 우리 법원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와서 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거죠. 들어와서. 그래서 배심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였네? 그럼 너도 죽어야지. 저는 사무라이 법을 얘기하면은 법이 조금 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법이 약하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사기죄가 일어나고 이런 거죠. 성폭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한다면 법이 막 강해야지만 다시 이제 재범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였어. 그럼 사형하는 게 맞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살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처럼 법이 강해야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법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도리라든지 합리성, 본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법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리까지도
불문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자, 뭐예요? 자, 법률은 명령의 상위법이지만 헌법의 하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상위법, 법률에서 나타난다. 명령이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이 법률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법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자,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습니다. 강행법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제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임의법은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 자, 아동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니면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뭐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이렇게 한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강행법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임의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면 강제법과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요. 자,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반법은 이제 법률에 그냥 이런 법들이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 놨어. 이게 이제 일반법이고요. 자,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동학대 특별법. 아, 이런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게 만들어졌네. 아, 이런 문제 어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특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두 번째, 이거죠.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거든요. 자, 특별법 우선의 법칙. 자,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일반법은 자, 우리 아동학대법을 본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특별법이잖아요. 아동학대 특별법인데 이게 아동학대 특별법이 퐁하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동복지법 안에 아동학대법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학대 규정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만든 것이 아동학대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특별법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다시 만든 거였죠. 그래서 특별법은요, 일반법에 우선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신법과 구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신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신법 우선의 법칙. 자,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인데요.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현상에 맞춰서. 자, 제가 1961년도에 만든 아동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복리법. 그걸 봤더니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1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도 싫은 게 뭐냐면 아동학대법이 이제 아동학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아동학대라고 할 수 없고요. 이제 우리 이제 임신매매 볼게요. 임신매매. 그래서 이제 임신매매 이제 80년대 임신매매가 이제 좀 성행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신매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동을 매매할 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니까 벌금형이 없어지고 이 아동학대에서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10년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0년대 10년하고 지금의 10년이 다른 게 80년대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의 수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노인의 나이를 예전엔 60으로 봤잖아요. 공무원 임기도 60이었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65년이잖아요. 65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늘어나는 것처럼 수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이 나타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지금 실정에 맞게끔 신법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전에 구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법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법이 있다라고 하면 신법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의 법칙. 그래서 법원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회복지법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시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사회복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전에 이랬죠. 뭔 노예제가 있고 이러는데 무슨 사회복지법이야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법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들, 뭐 근대법이 이제 수정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법 안에 사회복지법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사회복지법의 이제 법적 성격을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볼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동복리법 1961년에 만들어진 아동복리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복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법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동복리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처럼 사회복지법은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복지법은 방금 이야기한 건 사회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사회법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 사회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보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이 사회법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한 법이 이제 이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내법이다라고 해요. 그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분류입니다. 물론 제가 그 정책론 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사회보장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정책론에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 내용은 사회보장 기본법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가 1961년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지고요. 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그 법률이 없어집니다. 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사회보장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 방금 이야기한 사회보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있겠죠. 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보장이에요. 자,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보험. 자, 공공부조. 자, 사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사회 서비스예요. 야, 왜 사회 서비스냐?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 서비스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사회복지는 진짜 사회복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사회복지에 포함될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14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에 기타 복지라고 나옵니다. 주거, 고용, 뭐 보육, 교육,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 보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로 사회 보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보험법이 있어요. 사회보험법. 자, 우리 사회보험법.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요. 자, 사회보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험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 위험에 그 사회보험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사회보험은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보험료 납부해갖고 나중에 네가 위험이 생길 수 있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공공부조.
자, 공공부주도 있죠. 국가가 너네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공부조입니다. 자, 저소득층에게 되게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한 분류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 사회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사회보장 기본법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입법 역사입니다. 즉 뭐예요? 사회복지법의 연도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우리 볼게요. 사회보험.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63년에 산재보험, 86년에 자,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자, 93년에 고용보험, 99년에 건강보험, 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5대 보험이에요. 5대 보험이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공공부조도 이제 정말 많아요. 정말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우리 이제 공공부조 5법이라고 해서 이 5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99년에 만들어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 01년도에 만들어지는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자, 05년에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법. 복지지원법. 자, 2010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연금법. 2014년에 만들어진 기초연금법. 요 5가지 연도 다 아셔야 됩니다. 연도 다 아셔야 돼요. 자, 사회 서비스. 요 녀석이 문제죠. 너무 많아요. 사회 서비스가. 81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89년에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 91년에 영유아 보육법.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95년에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건강가정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주요 역사 해가지고 산재보험, 사회복지사업법, 뭐 고용 아동복지법, 노인 국민연금, 최저임금, 뭐 장애인 복지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건강보험 공동모금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료기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법, 긴급복지, 장애인차별, 노인장기, 한부모, 다문화, 뭐 장애인연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법률들, 뭐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해서 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쓰진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법들은요, 연도가 나오니까 좀 연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에 이제 권리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이제 생존권이 있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권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권리이자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된 것이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네. 즉 뭐예요? 생존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예요? 헌법 34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정들을 보면은 행복 추구권, 그 헌법 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31조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 교육의
뭐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32조의 근로권 뭐 그래서 근로 3권이 인정된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이런 제도들이 이 근로권에 대해서 들어가죠. 자, 33조의 근로 3권 여기서 근로 3권의 보장이죠. 그래서 자주권, 단체 규소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33조에 들어간다. 자, 헌법 34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헌법 34조. 행복권이다. 행복추구권. 자, 행복권이라고 하죠. 인간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와 권력의 노력, 신체장애자, 생계곤란자에 대한 보호, 재예방 및 국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헌법 34조입니다. 그래서 헌법 34조를 통해서 사회복지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조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생존권 및 보호법에서 헌법 34조가 나와요. 자, 헌법 34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1항이죠. 1항.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권리를 할 수 있구나. 자, 헌법 2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증진에 노력을 다한다.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의 권익과 향상을 해주는 여자의 여자. 그래서 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 좀 보게 되면 남자에 대한 복지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의 인권들이 법이 만드는 여성의 인권들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법률들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성의 복지예요. 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갖는데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죠. 자,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정하는 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신체 장애자. 그러니까 1981년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있어요. 이게 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경이 되는데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 해서 심신장애자네 놈자자를 쓰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당시 만들어질 땐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헌법 자체에 심신장애자에 대해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헌법에 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인권들이 올라다 보니까 놈자가 아니라 사람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 8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재해 예방을 하래요. 그래서 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34조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좀 몇 번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남자의 복지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동의 복지도 없죠. 남성인과 아동의 복지가 없어요. 근데 청소년을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아동과 남성에 대한 복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를 안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1항에도 그렇죠. 1항에 보면 모든 국민. 자, 6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험부터 국민을 보호한대요. 아동도 남성도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동이다, 남성이다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제와 실제가 있는데요. 뭐 구조, 실제적 권리, 절차적 권리, 수속적 권리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못 풉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려요.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라고 하면은 뭐 판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판례법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나올 수도 있긴 하는데 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냥 쓱 읽어보고 그냥 대충 푸셔도 됩니다.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고요. 그 판례를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 판례에 보게 되면 연금제도는 상호 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 노년세대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되는 제도를 할 것이므로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위배된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왜 연금 내 가지고 나중에 자유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받게 됨으로써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헌법 소원을 했었는데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죠. 위배되지 않는다. 자,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왜 평등하고 야 네가 연금 내 가지고 내 그거 돈 떼기면 내가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준 거죠. 자,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 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재산의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이제 강제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나 내기 싫은데 강제로 갖고 와요. 그렇다고 해서 네 재산을 뺏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저금하는 거잖아. 연금이 너 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국민연금이 불안하긴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재산권 보장에 하는 데 있어서 뭐 뺏고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국민건강보험료에 보험료 체납 등에 인한 보험료 급여 제한 규정은 그 자체로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거부 처리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적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보면은 건강보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죠. 요양급여를 뭐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런 기본권을 뭐 침해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직접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냈으니까 못 받는 거지. 내봐라 못 받지 않잖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헌법 34조 5항의 신체 장애자 등의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해야 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이에요. 장애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그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해줘라 라고 할 뿐이지 뭐 하라는 거예요. 뭘 해줘라 해줘야 된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를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6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 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왜 그러면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정말 돈이 없네? 도와줘야 되겠네?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건데 너가 돈이 있네. 근데 우리가 왜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확인하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고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얘기합니다. 침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판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요. 절대 못 풉니다. 제가 절대 이게 뭐하고 못 풀어요. 저도 이게 아리까리하고 이거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 판례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나중에 풀어버리세요. 바로 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다음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법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총론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법원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이 연도죠. 연도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오니까요.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